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또 세계 경제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가면서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낫다. 뚜렷한 경제 회복은 아니고 체감할 만큼의 경제 회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을 중심으로 규모 면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양상이다.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방은행이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또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그 위기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행들의 부실 문제, 또 금융 부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현재 전개되고 있고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이 자산시장이나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2024년 하반기 경제는 바로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나라빚, 가계빚, 기업빚.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가 모두 다 빚에 의존하고 있고 그 빚의 규모를 모두 합하면 국가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3대 경제 주체가 빚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금리에 수반되는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그게 바로 금융부실로 연결되고 있다. 경제의 3대 주체가 많은 빚에 의존하고 있고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니 빚을 못 갚는 과정, 빚을 연체하는 과정, 이자 상환 부담에 해결을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체하는 과정, 이게 금융부실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방은행의 연체 대출 잔액이 24년 1조 3천억 원을 초과하면서 정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연체 대출 잔액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은행, 대구은행, 또 광주, 전북, 제주은행, 이런 주요 지방은행들의 연체 대출액이 쌓이고 있는 그 배경은 지방의 부동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한다든가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분양 물건이 해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주택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건설사들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 대출 잔액이 쌓이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미분양 주택의 건수, 특히 주택도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가장 그 미분양 문제로 심각한 주요 지역들, 전북, 제주, 광주, 이런 주요 지역들의 연체율은 정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에 해당하는 연체율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대출 차주 기업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그러면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상환받지 못하는, 대출은 해줬지만 상환받지 못하는 그런 금융사들은 부실을 떠안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로 전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이 어떠한지를 나름 평가를 했고, 이게 정기보고서니까요. 이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진단해보고 그것이 거시경제에,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런 지방은행의 부실이나 지방 주요 건설사들의 부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 부실로만 연결되고 금융 위기로는 전개되지 않는다라는 시나리오로 했을 때 집값의 폭락이나 이런 일이 야기되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들이 금융 위기로 전개될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자산 시장의 가격은 급격히 폭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이게 금융 위기로 몰고 올 것이냐, 금융 부실로 그냥 남겨놓을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변화나 경제에 주는 충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금융 상황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경제 주체죠. 가계, 기업, 정부. 먼저 기업 이자 상환 부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자 보상 배율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분모의 총 이자 비용을 놓아요. 분자에는 영업이익을 놓아요. 그러면 이 값이 높을수록 어떤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좀 탄탄하다.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과중돼서 이자를 상환할 만큼의 충분한 영업이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 이자 보상 배율이 이를 밑돌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선진국들이 이자 보상 배율이 이런 스판, 이 구간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 선진국 중에서 거의 낮은 수준에 지금 진입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평균치로 봤을 때 그래도 선진국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이 5.9%인데 한국은 3.3%인 걸 보면 그러면 정말 한국의 이자 보상 배율 문제, 기업의 정말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는 기업의 상황 이런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런 진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21년과 23년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1년보다 한국의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의 23년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이 부실한 도산 위험에 혹은 부실 채권 비율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기업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이 이자 보상 배율을 이렇게 변동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변동 요인을 해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영업이익의 감소도 영향을 줬고요. 차입금, 그러니까 결국 차입 규모도 영향을 준 거고요. 또 이자율도 올라가면서 더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22년, 23년 동안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차입금에 의존하고 그런데 이자는 올라가니까 그게 세 가지가 다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이자 보상 배율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하방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독 차입금의 의존도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낮은 편이에요.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는. 또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을 보아도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차입금의 의존도나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경영하기보다는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자 부담이 가중된 것이지 혹은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과도한 차입금에 의존해서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 부담과 또 영업이익의 문제다. 이 두 가지로 좀 한정지어서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이라고 좀 요약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 중에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하게 느끼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건설사죠.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부채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유동 비율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유독 이자 보상 배율이 낮아지고 있고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건설사 중에서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나, 그 부채 규모가 200% 이상인 그런 기업,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는 기업은 또 얼마나 되나, 유동성이 부족한, 유동 비율이 100%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은 몇 %나 되나. 결국 취약 기업이 전체 건설사 중에 취약 건설사가 몇 %가 되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는 18%, 과다부채라는 관점에서는 31%,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관점에서는 35%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종합해 보면 사실상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유동성 우려도 있고 과도한 부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겠죠.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18%가량의 건설사들이 굉장한 금융 부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 부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역시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 부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속 5년 동안 재정 적자 상황입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예요. 2019년은 코로나19와 관련도 없습니다. 2020년, 21년은 코로나19 대응이라고 어쨌든 핑계거리를 마련해 볼게요. 세계적으로 다 재정적자 감안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펼쳤다라는 관점에서 20년, 21년은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9년은 왜 그랬는가? 22년, 23년은 왜 그랬는가? 이렇게 재정수지 적자, 정부 부채 과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은 어떻습니까? 세입은 없어요. 세출할 때는 많아요. 근데 또 감세 정책한대요. 종부세 개편한대요. 상속세 개편한대요. 법인세 개편한대요. 어떤 정책, 어떤 조세 정책도 어떤 방식으로 세입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세율을 올려놓을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입을 마련할 것입니까? 세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세입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그럴 시점인데, 유러피언 국가들, 수많은 선진국들이 23년, 24년 동안에는 재정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또 더디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을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만성 적자 기조로 가게 되면 어떤 위협에 놓일까? 이 금융안정보고에서 분석해 놓은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기축통화국은 부채 비율이 늘어나도, 정부 부채죠. 부채 비율이 늘어나도 신용등급의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빠른 속도로 신용등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 본다면 결국 많은 부채에 의존하다 보면 대외 주요국들의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춰잡을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것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직접 투자도 하지 않고 간접 투자도 하지 않고 돈의 유출만 있고, 그러면 한국 정부는 지금 세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악순환의 구조로 만드는 거죠. 건전하게 신규 투자를 유인하고 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하고 또 안정된 고용하에서 소득을 영위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법인세 많이 내고 또 근로소득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또 소득세 내고 또 그들이 소비하면서 소비세 내고, 그러면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무작정 재정 건전성 악화를 그냥 방치하는 이런 방향의 정부의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계입니다. 가계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계부채 규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가계부채 중에서 갚지 못할 만한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그것을 헤아려보고 갚지 못하는 경제 주체는 특히 누구일까, 취약차주가 누구일까를 판단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속도보다 유독 빠른 취약차주가 있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유독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비교해 본다면 연체율이라는 측면, 연체 자수, 그러니까 전체 차주 중에 연체자가 얼마나 차지하나, 그리고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서 연체 차주가 짊어진 연체액은 평균 얼마나 되나, 그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물론 가계대출 면에서도 이 세 가지 지표가 다 우상향하니까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2012년이나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연체율 수준이, 지금의 연체액 규모가, 지금의 또 연체자 수 비중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큼이라고 판단 내려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연체자 수의 비중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 대출 부문은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을 보여주고, 이게 가계 금융 부실 문제를 야기할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 타겟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계부채 부문에 있어서는, 또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업부채, 정부부채, 가계부채, 3대 경제 주체의 가계부채 문제,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명확히 진단해 보면 셋 다 문제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부실 상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부채, 기업부채의 온상은 건설사 부채, 그 건설사들의 그 금융부실 문제는 부동산 PF인데요. 부동산 PF 사업 단계별 자금 조달이나 리스크 요인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PF 사업 단계를 보면 먼저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고 인허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착공하고 분양하고 준공 절차에 돌아서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내야 되죠. 그 계약금은 보통 시행사가 자기 자본으로 합니다. 근데 잔금을 납부하고 인허가 절차에 있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잔금을 지급하고 기타 운영비를 마련하거나 할 때는 브릿지론, 소위 토지담보대출을 받아요. 이때 인허가 리스크가 가중되죠. 인허가는 받는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분양으로 이어진다, 준공으로 이어진다 할 때 본 PF 대출을 받아요. 이때 브릿지론 상환을 해야 되고 공사비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돼. 그게 본 PF 대출이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 자금 조달 수단이 이렇게 브릿지론이라든가 부동산 본 PF 대출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PF 사업 단계별로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은 했으나 계약은 체결했으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또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또 분양을 해도 미분양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건설사들이 어떻습니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단계별로 조사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건설사들의 주요 부동산 PF 대출 의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실채권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면 유독 저축은행, 그죠? 또 상호금융, 일반은행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같은 증권사와 같은
이금융권의 금융부실 전이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분해 놓고 생각해 보면 은행보다는 확실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타 대출 부문의 연체율이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취약차주가 아닌 고소득층이라든가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자영업자라든가 취약차주라든가 저소득계층이라든가 또 저신용 등급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로서 비은행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차주의 가계금융 부실 문제가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다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 문제, 기업 부실, 가계 부실 문제가 금융기관으로 어떻게 금융 부실로 야기되고 있나? 금융기관은 자본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나? 자본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자리로 복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은행의 금융 시스템 복원력이라는 기준 비율이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 비율,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상호금융, 저축은행 각각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과거 23년부터 24년 지금 1분기까지 자본 적정성 비율이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취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자본 규모를 본다면 이런 부실 문제가 금융 위기로 금융사들의 도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래도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그 밖에 부정적인 여러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 시나리오들이 전개됨에 따라서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또 시나리오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전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작용됨에 따라서 결국 25년 말이 되면 자기 자본 비율이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유독 저축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메꿔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새마을금고도 그렇고요. 신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자기 자본 비율이 유독 강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금융부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융위기 올 것인가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 비율이 적정선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금융기관이 지금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부실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대응할 만한 수단 정도는 있는 것이다. 대응할 만한 대응력은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힘센 건장한 남자인데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제가 불안하겠죠. 그러나 그 도둑놈 보니까 제가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지거나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 도둑놈이 저를 해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 금융부실이 있어요. 불안한 거 맞아요. 그러나 정말 그 금융사들이 다 연쇄적으로 쓰러지게 될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낮다. 그래서 금융위기로 가정하고 대응하시기보다 금융부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금융부실 상황에 금융사들이 또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출을 제한해요. 건설사들한테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럼 건설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지어야 되고 우리 계약했던 거 공사 완료하려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인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는 다 완료했지만 앞으로 또 토지 매입하고 또 주택 공급하고 싶은데
대출 좀 해줘. 대출 못 해주겠어. 금융사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한테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런 일은 자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금융 위기로 온다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결국 집값도 폭락하고 이런 일이 야기될 수 있겠지만 금융 위기로 안 가는 한 금융사들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시일이 지나면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집값의 하방 압력일까? 상승 압력일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데 금융위기 올 거라고 가정한다면 하방 압력으로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고 금융 부실로만 남아있겠다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주택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인허가를 받았지만 분양까지 이어지지 못하거나 신규 인허가를 못 받는 이런 방식으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안타깝게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 시장 경제를 움직이게 만든다. 건설 경기 부진과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으로 야기한다. 이 대목도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경기에 주는 영향과 이것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르죠. 경기와 자산 시장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 경기 회복이냐, 자산 시장 회복이냐, 경기 침체냐, 자산 시장 침체냐,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실 계기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